야, 너 그거 구두 되게 잘 어울린다. 원피스 되게 잘 어울려. 이런 표현을 하면은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야, 내가 너보다 좀 키는 크잖아. 야, 내가 너보다 피부는 좀 하얗잖아. 약간 이렇게 나보다 너보다 이런 비교적인 이야기들을 자기와 나 사이에 계속 끼워 넣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솔직히 말해서 엄청 피곤합니다. 아, 내가 그 친구들하고 도저히 못 있겠다 하시면은 조금 거리를 두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인간관계가 좀 힘들 때 기억해야 되는 건 뭘까요? 사실 인간관계가 우리가 보통 뭐 요즘에 어떤 컨텐츠들 보면은 인간관계가 치유다, 인간관계를 많이 하면 좋다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솔직히 저는요 인간관계도 스트레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인간관계도 어느 정도의 정리가 필요하다. 우리가 왜 너무 뭔가 막 집안에 물건들이 너무 많으면 이게 치워도 그냥 안 되죠. 그냥 거의 뭐 안 되잖아요 아무것도. 그럴 때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그게 책이든 무슨 옷이든 그 무엇이든 간에 하루에 한 번에 버릴 수는 없으니까 2개씩, 1개씩 조금씩 버려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인간관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행복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뭐냐면 유해한 인간관계를 좀 멀리하는 거.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자신의 행복감을 증진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인간관계의 양을 넓힌다고 그래서 내가 치유가 되고 행복한 것은 결코 아니다. 인간관계도 정리가 필요하다. 미니멀리즘은 인간관계에도 적용된다라는 거.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간관계도 지금 미니멀리즘 필요하다는 건데 그럼 관리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요. 인간관계는 유한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무지무지 힘들다 내 삶이. 근데 인간관계가 아까 스트레스의 요소라고 그랬잖아요. 나를 가장 스트레스 받는 요소라고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내 삶이 너무 우울하고 불안하고 스트레스가 많다. 그러면 이걸 나의 어떤 내적 이슈로 생각하지 마시고 내 카톡을 한번 키셔가지고 나한테 주위에 인간관계가 누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는 거예요. 그거를 보는 팁이 있습니다. 1대1 채팅. 1대1 채팅. 그리고 단체톡 말고 1대1 채팅 그리고 전화의 빈도. 그러니까 아주 오래된 친구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지금 현재 많이 만나는 사람이 크게 더 영향을 주는 거예요. 현재 만나는 사람 중에서 1대1 채팅을 하고 내가 전화를 많이 한다는 얘기는 그 사람과의 만나는 빈도수가 접촉하는 빈도수가 높다는 확률이 크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을 써보세요. 연습장에다가. 이렇게 써보신 다음에 그 사람이 나하고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한번 잘 살펴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제 내담자분은 인간관계를 쭉 썼어요. 근데 이 사람들을 보니까 다 자기 도와달라고만 연락하고 이게 보니까 나는 도와달라고 한 적이 거의 없고 도와달라는 사람들만 잔뜩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에게 그러면 나도 한번 표현을 해봐라. 도와달라는 거를 표현해봐라. 그분은 그걸 못 하시는 분이에요. 도와줄 줄만 알지 자기가 이렇게 뭔가 도움을 요청하시는 건 못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자기한테 좋은 일이 있었어요. 자기가 이렇게 승진도 하고 뭔가 좀 이런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그럼 그걸 한번 얘기해봐라. 그래서 그걸 좀 얘기해봤거든요. 사람들한테. 자기의 어떤 토대들을 얘기했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의 좋아하는 얘기에 대해서 거의 관심이 없고 예를 들어서 자기가 승진했으니까 뭐 네가 좀 나 좀 도와줘. 야 그러면은 그거 어떻게 하는지 나 좀 알려줘. 약간 다 이런 식으로만 얘기하지. 그러니까 도움은 요청했었지 나의 어떤 잘된 거라든지 나의 어떤 성장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기뻐하거나 또 그것에 대해서 응원하거나 반영하는 존재가 거의 없었다. 그러면 거기에서 가장 심한 분들을 조금씩 좀 거리를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가까이 하면 그러면 독이 되는 사람의 유형 어떤 사람 좀 손절해야 될까요? 그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렇죠. 그 중에 가장 제가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잘 되는 거를 싫어하는 분들. 그냥 기미를 보면 알아요. 아주 친한 친구들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좀 잘 되고 있는 것 같으면은 그거에 대해서 그 표정에서 읽어져요. 되게 그거에 대해서 못마땅해 하거나 은근히 나를 조금 안 좋은 곳으로 인도하려고 하거나 뭔가 나를 구렁텅이로 이렇게 좀 나오게 하거나 아니면 흠집을 내려고 하거나 이런 패턴들을 계속 보이시는 분들. 이런 경우가 우리 사회에 또 상당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에 대해서 계속 깔보고 좀 비난하시는 분들. 험담은 그나마 좀 깔보는 거를 앞에서 그래도 이제 하시는 분들이고 험담은 뒤에서 하시니까 완전히 내가 얼굴 보고는 안 하는 거니까 아주 대놓고 무시하는 건 아니죠. 근데 그냥 나를 보면서 그냥 대놓고 무시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자면 야, 그걸 네가 했다고? 엄청 쉬웠나 보네. 야, 그 뭐 너는 야, 그 친구는 그 머리는 좋은데 너는 그래도 열심히 하잖아. 내가 머리가 안 좋다는 얘기인가? 약간 이게 계속 뭔가 나를 보면서 자꾸 이렇게 뭔가 나를 별거 아닌 존재로 보고 맞아.
야, 너 머리가 좀 작아진 것 같아. 머리가 지금은 그래도 좀 절대적인 기준에서는 그래도 그렇게 작은 건 아닌데 뭐 이렇게 하면서 또 웃기도 하고 야, 장난이야. 이게 계속 있다 보면은 이 친구가 나를 약간 존중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을 뿐더러 그렇죠. 더 나아가서 나를 무시하고 하대하고 나를 비난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죠. 남 험담하는 것도 당연히 안 좋은 거겠죠? 그렇죠. 최악이죠. 사실 남을 험담하시는 분이 저는 뭐 주변에 있으시면은 가장 거리를 좀 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남을 험담한다는 얘기는 언제나 내가 그 험담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를 똑똑히 기억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제가 인간관계 역학 속에서 그런 경우를 정말 엄청나게 많이 봅니다. 이렇게 험담하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내가 가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무시를 그냥 바로 가서 얘기하시는 분이 그래도 그나마 진솔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분은 뒤에서 가셔서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제 이렇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저하고 이제 작가님하고 같이 대리해요. 근데 우리들은 막 비유 맞추고 막 그런 거 못 해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좀 승진해서 누락이 됐어요. 그리고 막 여기 다른 사람들도 막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기 김대리만 혼자서 싸바싸바도 하고 막 가서 막 자기는 비유도 맞추고 이래가지고 자기 혼자 막 승진을 한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 다 모였을 때 좀 짜증이 나고 저 사람 진짜 짜증난다 이 정도는 얘기할 수 있지만 막 굉장한 막 비난을 쏟아내고 그 사람에 대해서 과하게 좀 얘기하고 야 완전히 손이 막 다 비벼 없어질 것 같아 막 하면서 굉장히 험담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주동하시는 분들. 우리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보통 야 우리는 저렇게 비겁하게 인생 살지 말자. 야 우리는 우리는 여기서 함께 하자. 근데 그런 분이 가장 빨리 배신 때립니다. 그러고 이제 끝나고 나서 택시 타고 가면서 전화하죠. 어이구, 김 대리님, 김 과장님이라고 불러야죠. 과장님이죠, 이제, 과장님. 김 과장님, 제가, 승진 축하드린다고요. 언제 밥 한 끼 먹죠. 이러면서 자기 살 길 찾아가는. 그러니까 험담하는 사람은 사실 신뢰관계가 거의 없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 자기애가 많은 사람은요? 우리 사회에서 요즘에 좀 부각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게 자기애가 원래는 이제 나르시스트라고도 하는데 정확한 명칭은 자기애성 성격 장애입니다. 근데 이 성격 장애가 있고 없고 이런 게 아니라 스펙트럼이에요. 그러니까 무지개를 보면 빨주, 노초, 파란보 할 때 빨간색과 주황색을 정확히 나누기는 힘들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빨간색과 보라색은 좀 다르죠. 자기애가 얼마나 빈도와 정도가 많은지에 대한 양적 개념이지 그 개념을 이렇게 범주로 딱 상자로 A 상자, B 상자로 나눌 수는 없다. 근데 한 학자가요, 굉장히 유명한 학자인데 그 학자가 우리 현대 사회가 자기애 시대로 가고 있다. 자기애라는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좀 과장된 거거든요. 왜 광고 같은 거 보면은 무슨 뭐 샴푸 한 번만 쓰거나 뭐 갑자기 세안 한 번만 하면 갑자기 막 아프로디테 막 여신이 되고 막 금발이 되고 막 난리가 나잖아요. 좀 과장돼 있잖아요, 우리 사회가 전부 다. 그러니까 그런 토대가 어떤 면에서 자기애를 좀 촉진하는 분위기가 있고 그런 토대 속에서 자기애가 유독 센 사람이 우리 사회에 굉장히 많이 있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리고 당연히 이기적인 사람은 멀리해야 되는 거겠죠? 그렇죠. 소시오패스라는 표현들을 쓰는데 소시오패스와 자기애성 성격장애라고 하는 나르시스트의 공통점은 극단적인 이기주의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차이가 있다면 뭐냐면 나르시스트는 어디까지나 정서적 착취예요. 그러니까 실질적 피해도 입히지만 내가 엄청나게 다른 사람의 공을 다 가져와서 나 혼자 모든 영광을 누리려고 그러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얼마나 대단한지 보자. 내가 얼마큼 대단한지 한번 얘기해봐라. 그러니까 왜 우리가 무대 보면은 이렇게 조명이 그 사람한테만 이렇게 켜 있잖아요. 나머지는 깜깜하잖아요. 그러니까 무대는 절대 동무대예요. 그래서 자기의 성격장애 있으신 나르시스트 옆에서 나도 뭐 조연이라도 좀 해보려고 이렇게 껴 있잖아요. 엄청 싫어합니다. 절로 청중으로 가 너는 청중으로 가 이씨. 이렇게 하고 자기 혼자의 동무대를 해요.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야 아빠는 뭐 거의 막 다 걸어 다니면서 뭐 다 학교 다니고 뭐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이렇게 성공을 하고 대단한 사람이 됐는데 정말 대단하지 나. 넌 왜 그러니? 그러면 뭐 아내가 뭐 그러면 뭐 하는데? 당신은 뭐 하는 사람인데? 그럼 뭐 이거 다 하는 게 그럼 당연한 거지. 그럼 이걸 누가 하나? 이걸 누가 해? 약간 자신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좀 과대하게 얘기하고 상대에 대해서는 무시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시는 경우들. 이런 정서적 착취가 더 많고요. 우리가 소시오패스라고 하는 이런 이기주의자들은 사실 정서적 착취가 주라기보다는 실질적인 이득. 그러니까 정서적인 건 별로 그렇게 그 사람한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결국에는 얼만큼을 가져오느냐. 이 사람의 거를 내가 얼만큼 가져오느냐.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 쪼그려들어서 오히려 막 굉장히 이 사람한테 부탁도 하고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그 사람에게 뭔가 비위도 마치고 이렇게 하기도 하죠. 이 사람들은 얼마든지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유형이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소시오패스는 어떻게 구별하고 좀 멀리해야 되는 거죠? 사실 소시오패스의 특징의 핵심적인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람을 조종하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한 사원이고 우리 김 작가님이 이제 팀장이에요. 팀장. 근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아, 팀장님께서 김 팀장님께서 그냥 적당히 그냥 잘해서 구슬려서 그냥 잘라. 그냥 잘 잘라. 그냥 잘 잘라. 이렇게 하는데 이걸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를 또 팀장님 통해서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을 선생님께서 이제 자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와서 이제 항의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갈까요? 나는 잘 모르겠는데? 왜 그랬지? 한번 내가 알아볼게. 약간 이렇게 가서 이게 내가 그랬는 건데 이게 약간 이상하게 가버리는? 그러니까 사람을 이렇게 조종하려는데 굉장히 능합니다. 네. 그리고 거짓말을 능수능란하게 쓰고요. 그러니까 조종이 하나의 특징이고 두 번째가 거짓말입니다. 이 사람하고 있으면은 거짓말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양심의 거리낌이 없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굉장히 이기적인 특징.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있어서 이 사람이 뭔가 보고서를 쓰고 하는 데 있어서 원래 이게 5명이면은 5분의 1씩 같이 쓰는 거고 그렇죠. 뭐 논문을 써도 마찬가지인 거고 동업을 해도 이게 같은 퍼센테이지로 가야 되는 건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을 몰고 가고요. 그리고 좀 선을 넘는다 할 정도로 자기가 다 가져가요. 그러니까 이게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약간 황당할 정도예요. 아니 이게 뭐지? 약간 이럴 정도로 그냥 다 가져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가져갈 때 약간 막 이렇게 막 좀 술수를 쓰고 좀 미안한데 막 이렇게는 하는데 이 토대 안에서 상당히 좀 공감 능력이 거의 없는 것 같은 결국에는 자기가 다 가져가는. 아이고 미안해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이게 이름이 내가 좀 먼저 들어가긴 했네. 아이고 이게 오타가 났나 봐. 약간 이렇게 하는데 이게 누가 봐도 자기한테 뭐든지 유리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오타가 꼭 자기한테 유리하게 오타가 날 필요는 없는 건데. 그러니까 항상 이런 토대 안에서 만약에 내가 동업을 해야 되거나 내가 가까이 있다면 처음부터 좀 명확하게 지분은 어떻게 할 건지 어떤 식으로 이것을 열매를 가져갈 것인지 이런 걸 좀 명확하게 하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소시오패스랑 사이코패스는 다른 거죠. 사이코패스와 소시오패스는 사실 학계 용어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용어들은 모두 반사회성 성격 장애라고 하는 군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는 학계 용어는 아닌데 현상적으로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작가님께서는 사이코패스가 더 위험하다고 생각하세요? 소시오패스가 더 위험하다고 생각하세요? 뭔가 사이코패스가 더 위험한 느낌인데. 그렇죠. 보통 이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좀 생각이 조금 다른 게 소시오패스가 훨씬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이코패스는 약간 자랄 때부터 떡잎이 보여요. 얘는 진짜 미친 놈이다. 이렇게 느껴진다는 뭔가 막 거죠. 절도하고 누구 때리고 다니고 막 뭔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초반에 이렇게 사회 구성원으로 잘 못 들어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뉴스 같은 거 보면 너무 끔찍한 사건을 뭐 보고 저런 사기를 쳐? 막 이러면서 저 사람이 사이코패스래. 막 이런 이야기들이 워낙 있으니까 거기에 우리가 보면서 와, 저런 사람이 있으니까 되게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우리가 적절하게 사회 기능을 하고 있을 때 내 주위에 사이코패스를 만날 확률은 극히 드뭅니다. 왜냐하면 사회 구성원으로 못 들어올 이전에 여러 충동적 행동 때문에 문제를 일으켰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런데 소시오패스는 얼마든지 우리 사회에 좀 침투되어 있기도 하죠. 이 친구 한마디로 또라이인지 아닌지 좀 판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혀 외관상으로는 몰라요. 왜냐하면 외관상으로는 굉장히 생글생글 웃고 막 굉장히 좀 이 사람이 그런 게 있어? 약간 이럴 정도의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만났을 때는 그런 분들을 보면은 인상으로는 전혀 구별이 안 되고요.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 사람의 그 엄청나게 좀 날 서 있는 또 어떤 면에서는 약간 서슬퍼런 그런 행동들을 하면서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약간 찌릿찌릿 좀 놀라기도 하죠. 그런 경우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분들의 특징이 남을 좀 조종하거나 거짓말을 아주 쉽게 하고 극단적 이기주의. 그런 경우들이 복합적이죠. 상당히 이기적이고 남을 굉장히 조종하는 데 등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좀 사람에게 있어서 어떤 공감 능력이라든지 또 진실성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결여된 사람들이죠. 내가 가서 뭔가 따지는 거예요. 아니 팀장님 이게 제가 그래도 다 한 건데 어떻게 저는 그냥 빠졌죠 이게 이름이? 팀장님만 이렇게 계시고 그랬더니 그냥 팀장님 그래 뭔가 이유가 있나 보니까 점심 때 시간 돼? 그래서 갑자기 밥을 먹어요. 밥값을 뭐 한 18,000원 나오는데 그분이 내세요 밥값을. 그리고 다른 얘기 막 실컷 해요. 자기 자랑하고 뭐 다른 얘기하고 또 다른 프로젝트 하자고 그러고. 그럼 나 이제 밥 먹고 나와서 이게 뭐지? 얼른 가? 그럼 나는 이제 이게 뭔가 내가 관철된 게 아니잖아요. 그 왜 그런지를 따지면 저는 왜 이 이야기는 없죠? 이렇게 따지면 아니 뭐가 문제야? 내가 밥 다 사줬는데 아니 내가 이걸 다 사주고 야 나 아니었으면 너 여기 못 들어왔어 너 여기. 야 너 나 아니었으면 이거 못했다.
약간 이러니까 이게 너무 세게 확신을 갖고 얘기하니까 내가 뭔가 잘못했나? 내가 뭘 모르는 뭐가 있나? 약간 이럴 정도로 좀 황당한 이런 경우들이 좀 발생한다고 할 수 있겠네요. 간혹 그런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자, 근데 친한 친구인데 나를 질투하는 친구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분들 행동과 말투는 좀 어떤 게 있고 질투심 많은 친구 내 주변에 다 있잖아요. 좀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일단은 질투하는 사람의 행동과 말투에는 여러 가지 조금 공통된 요소가 있기는 해요. 첫 번째는 내 동태를 자꾸 살펴봅니다. 내 SNS, 나의 근황, 나의 작은 행동의 몸짓, 그 자꾸 물어봐요. 그리고 자기 학점보다 내 학점이 더 궁금합니다. 왜 몇 점 났는데? 그래서 몇 점인데? 그래서 A 플러스가 몇 개인데? 야, 그래서 과장님이 너한테 뭐라고 말했는데? 막 이런 걸 엄청나게 물어봐요. 그래서 이걸 관심이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이거 계속 물어보고 있는데 이게 질투심이 높으신 분이라면 이거는 동태를 보는 거다. 이런 토대가 좀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은근히 좀 나를 평가절하하는 경우, 나의 토대를 항상 깎아내리고 자기가 우위에 있다는 것을 은근히 보여주려고 하는 경우들, 이런 경우들이 좀 굉장히 있죠. 예를 들어서 야, 너 그거 구두 되게 잘 어울린다. 원피스 되게 잘 어울려. 이런 표현을 하면은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야, 내가 너보다 좀 키는 크잖아. 야, 내가 너보다 피부는 좀 하얗잖아. 약간 이렇게 나보다 너보다 이런 비교적인 이야기들을 자기와 나 사이에 계속 끼워 넣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런 경우들이 있죠. 네. 그런 친구들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요? 솔직히 말해서 엄청 피곤합니다. 피곤하고요. 아, 내가 그 친구들하고 도저히 못 있겠다 하시면은 조금 거리를 두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거리를 두를 때 좀 좋은 팁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내가 끊어낸다. 그러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내가 뭐 단절 이렇게 하면 이게 쉽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락을 조금씩 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번 전화 받을 거 9번 전화 받고 좀 약속을 하면 좀 미루시고 전화를 하시면 문자를 하시고 약간 어깃장을 두는 거죠. 개인톡으로 하시면 단체톡으로 답하고 약간 이렇게 어깃장을 좀 넣어서 이 사람과 나 사이를 조금 멀리하는 이 사람이 뭘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아 그냥 좀 바빴어. 아 내가 좀 다른 일이 있어서 이렇게 하면서 서서히 멀어지는 것이 오히려 나아요. 괜히 붙어서 싸워봐야 막 저 질투를 했니 안 했니 뭐 어쩌니 괜히 여기서 그냥 씨름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아 나는 좀 그렇게 하기 쉽지 않다. 나는 이 사람을 되게 아낀다. 그러시면요. 질투하는 사람을 내 안으로 좀 들여보내시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예를 들자면 내가 뭔가 되게 잘 됐잖아요. 이 사람이 그거에 대해서 너 그런 것도 하고 진짜 너 노력은 좀 했나 봐. 다른 친구는 좀 머리는 좋은 것 같은데 넌 노력은 좀 했나 봐. 이렇게 표현할 때요. 오히려 그 친구의 말을 그냥 맞다고 하는 거예요. 아 그래 맞아. 난 노력은 좀 하고 그랬는데 넌 나보다 머리는 더 좋잖아. 넌 나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어.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을 내 안으로 그냥 끌어들이는 거죠. 나보다 너는 훨씬 더 잠재력 있는 아이야. 네가 더 위야. 그러니까 질투는 나보다 위인 사람한테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죠. 나보다 아래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안 생긴단 말이에요. 질투하지 않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질투하는 사람에게 항상 네가 우위다. 라는 것은 이 친구 관계를 내가 보호하려고 한다면 어떤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대처 방안일 수 있다. 너와 내가 급이 달라. 야 질투를 하는데 뭐 나보고 노력만 좀 했다고 그럼 내가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를 보여줄게. 이러면서 내가 하다 보면 질투심은 더 심해지고 심지어 시기심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오히려 친구를 위로. 네, 오히려 그 올려주는. 친구를 위로 보내주는 거죠. 그것이 어떤 면에서 질투심을 좀 완화할 수 있는 좋은 토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근데 사실 질투심이라는 게 결국 열등감 때문인데 요즘 사회가 뭐 SNS 워낙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열등감 가지신 분들도 아무래도 많은데 어떻게 해야 좀 사라질까요? 이게 열등감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없다고 말씀드릴 그렇죠. 수 있어요. 그리고 열등감은 보편적인 감정입니다. 근데 열등감과 열등감 컴플렉스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나 열등감을 가질 수 있고 그 열등감을 토대로 오히려 자신의 어떤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을 형성할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열등감을 느낀다는 거는 우월해지고 싶은 욕구가 있다는 거거든요. 내 인생을 좀 성장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열등감 컴플렉스에 빠지면 오히려 우월감 컴플렉스로 나를 막 굉장히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 막 자랑하거나 별것도 없는데 막 내가 엄청난 몇십억짜리 막 몇백억짜리 자산가라고 막 나를 얘기하거나 이런 식으로 나를 좀 뭔가 과장하거나 패턴으로 나아가게 되고 또 상대방과 나를 계속 지나치게 비교함으로써 자기 스스로 조금 불행할 수 있죠. 이런 토대들을 조금 낮추고 어떤 면에서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비교 대상을 다른 사람과 나로 두지 마시고 항상 어제의 나와 지금의 나로 비교 대상을 두는 겁니다. 제가 몸무게가 예를 들어서 뭐 78kg예요. 내가 몸무게 다이어트해서 내가 8kg는 빼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내가 78kg인데 8kg를 빼야 되는 거 쉽지 않은 일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2024년에 내가 써놓고 2025년에 다이어트 했는지 보니까 70kg는 커녕 뭐 거의 빠진 것도 없는 거예요. 항상 실패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다이어리에 맨 앞에 보면은 10가지를 다 써놨는데 그 중에 한 개도 된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이런 토대들을 우리가 좀 극복할 수 있는 토대는 실패했냐, 성공했냐 이것이 아니라 질적으로 실패냐, 성공이냐 이게 아니라 몇 퍼센트 했냐. 0.01g이라도 뺐으면 뺀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 내가 100% 혼돈이었다면 내가 오늘은 0.01%라도 조금 나아지는 삶을 사는 것. 내가 어제 막 잠을 거의 막 10시간을 잤어요. 네. 내가 오늘 5시에 일어나야지. 어렵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게 아니라 내가 10분이라도 20분이라도 조금 일찍 일어나 보는 것. 그래서 항상 어제의 나보다 나는 그래도 한 걸음이라도 앞으로 가겠다. 점차적으로 내가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요. 반복하다 보면 아유 무슨 0.01g 야 그거 해가지고 언제 8kg를 빼냐. 야 진짜 무슨 애들 장난하냐. 근데요. 이 습관이라는 것은요. 아주 작게 하는 거고요. 저항이 없이 반복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걸 하다 보면 모멘텀이 생깁니다. 그랬을 때 이 습관을 유지할 수 있는 큰 동력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뭔가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이 있어요. 아, 내가 지금 좀 괜찮아지고 있다는 느낌이 나한테 이렇게 들기 시작할 때 그것만큼 또 행복한 게 없거든요. 그 토대에서 내 열등감이 좀 잦아들어가고 내가 조금 우월해지고 있다는 느낌은 내가 조금 성장할 수 있는 토대에서 형성될 수 있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래서 보통 뭐 습관을 뭐 조깅을 습관으로 만드는 사람한테는 5kg, 10kg가 아니라 신발끈 묶는 것부터. 네, 맞아요. 그러니까 되게 사소한 걸로 하면 이제 그게 달성하기 쉬워지는데 네. 너무 거대하게 우리 새해 목표로 가면 뭔가 되게 크잖아요. 네. 크다 보니까 다들 지레 이제 안 하게 되고 또 네. 실패하면 난 올해 다 내 목표 다 실패했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 어렸을 때 보면은 시험지든 뭐든 아무도 다 이렇게 누가 이렇게 비를 내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실패 경험이 엄청나게 많단 말이에요. 너는 이렇게 다 틀리니 도대체 맞는 게 없는 것 같다. 그냥 비사이로 막 가는 것 같은 이런 느낌 우리가 많이 봤는데 사실요 우리가 성공을 하고 좀 성장을 해보려면요 내가 뭐 엄청난 100억 자산가가 되겠다. 그렇게 너무 좀 큰 덩어리를 꿈꾸시거나 뭐 난 아침 5시에 일어나겠다. 이런 부분이 그렇게 좀 건강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실패가 약간 예견돼 있는 거거든요. 그런 토대보다는 약간씩 좋아지게 해보는 거. 나를 조금씩이라도 성장해보는 거. 그러니까 하루 전날 다이어리에다가 나는 10가지 중에 하나도 못했네. 맨날 이렇게 우리가 자책을 하기보다는 하루 전날 내가 만약에 몸무게를 8kg를 빼겠다 하시면 그걸 빼기 위한 작은 다이어트 습관이나 식습관 같은 거를 하루 전날 적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팔굽혀펴기 한 번 하기, 산책 5분 하기. 팔굽혀펴기를 20년 동안 안 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네. 팔굽혀펴기 한 번 한 것도 한 겁니다. 스쿼트 20년 동안 한 번 안 한 사람도 한 번 한 것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스쿼트만 해도 막 그걸 또 자세를 보고 막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너무 이렇게 좀 크게 생각하니까 그걸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루 전날 써놓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걔는 반드시 지키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은 그거를 안 적으시고 음식물 쓰레기 내가 갖다 버리고 오면서 내가 산책 5분 했다. 이런 식으로 때우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러면 뇌가 속지 않아요. 내가 미리 계획하고 계획한 걸 반드시 하셔서 그 달력에다가 동그라미를 굉장히 많이 좀 만들어 보는 거. 이건 나에게 굉장히 중요한 성공 경험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성공 경험은 어느 순간 우리에게 물들어 오듯이 어느 순간 우리에게 모멘텀을 형성시킵니다. 그 습관이 형성되는데 토대가 보통 평균적으로 60일에서 66일이에요. 그리고 제가 임상에서 내담자들과 이런 과제를 하면서 조금씩 삶의 변화를 이끌거든요. 네. 그때가 보통 8번에서 9번 만남. 이걸 저희는 회기라고 그러는데 8번에서 9번 만남. 그 시기를 잘 보면은 약간 50일, 60일 요 사이거든요. 60일에서 50일에서 한 65일 사이. 요 정도 사이에서 변화의 폭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런 토대를 반복해서 하루도 빠짐없이 내가 그게 공부가 됐든 뭐 나의 리추얼이 됐든 무엇이 됐든 하나씩 조금씩 나를 마치 물 들어오듯이 조금씩 변화해 보는 거.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네요.